아동문학가 김태두, 나의 삶, 나의 문학. 동화낭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술저금통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곳에다 돈을 넣어둔 일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다. 그때는 아이들이 지금처럼 지갑이 없었을 때라. 어쩌다 용돈이 생기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곤 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모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금방 눈이라도 내릴 듯한 우중충한 겨울날, 자주색 목도리를 두른 고모가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서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영수가, 영희야!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반감으로 출렁댔다. 아! 고모다! 우리는 동시에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고 디질세라 팔을 벌리며 내달았다. 친정집 조카들은 귀엽지 않은 아이가 없다더니 고모는 양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곧 주머니를 열어 지폐 한 장씩 손에 잡혀주지 않는가.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었다. 고모가 가신 후 엉겁결에 큰 돈을 받아던 나는 그 누구도 모르게 어디에다 넣어두어야 할까 하는 꽤나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다. 책갈피에 넣어둘 수도 없고 호주머니에 그대로 두었다간 흘려버리게 마련이라. 이불 속? 설거미? 자리 밑? 한참을 생각하라 장롱밑이 눈에 띄었다. 그렇다. 거기 넣어두면 되겠다. 아무도 모르게 장롱 밑에 밀어 넣었다. 나는 나의 비밀 저금통에 대해 만족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이 돈으로 날마다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사 먹고 싶은 것이 많은가. 다음날 마을 가게에서 빛깔이 예쁘고 굵은 사탕을 얼마쯤 샀다. 그 사람 돈으로 많은 동전을 받아진 나는 보물을 노다지로 캔 보물선 선장이 된 기분이었다. 금은 무화를 진 신바람 나는 걸음으로 코스모스 꽃대궁이 말라진 채 서 있는 한 길을 깡충거리며 걸어봤다. 박하 냄새가 가득한 입안에는 어느덧 녹아버린 사탕이 씹히지 않을 만큼 작아졌다. 나는
아쉬움에 손가락에 묻어있는 사탕의 흔적까지 다 빨아먹었다. 그리고 장롱 밑에다 거스름돈을 소중히 밀어넣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볼이 물룩해지는 굵직한 눈깔 사탕을 입에 넣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은 신나게 다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비밀 저금통에서 돈이 자꾸 나오는 것이었다. 샘물이 물을 퍼내면 다시 솟듯 어제 진 달이 오늘 다시 떠오르듯 계속해서 손만 넣으면 돈이 나오는 것이었다. 요술 저금통이다. 자, 오늘은 이만 방송해드리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시를 낭송해드리겠습니다. 고려의 꽃 설주카와 울보대장 평강공주를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꽃 설주카. 설주카는 여러분이 좀 생소한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명한 설주카라는 고려시대 여성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글을 썼으니까 잘 읽어보고 이분이 누구인가 머리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거란 대장군 소배아바, 간담이 서늘하지. 네 앞에서 아끼던 장수를 단칼에 베어버렸으니 치욕적인 패전을 네게 안겨준 고려장수, 붉은 갑옷 입고 백마를 탄 언제나 앞장서서 용맹을 떨치던 장수. 놀랐구나. 그 이름 설주카. 나라를 구한 소녀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있다면 우리에겐 그랑궁 무찌른 18세 소녀 장군이 있다.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배운 무술 실력, 강감찬 장군도 감동하여 부른 고려의 꽃, 장하구나. 그 이름 설주카. 다음은 평강공주, 울보대장 평강공주라는 이름으로 됐습니다. 평강공주는 고구려 시대의 한 공주로서 그 유명한 자기 신랑이 바보였는데 장군으로 만든 그런 훌륭한 공주였지요. 평강공주, 예쁜 공주. 그런데 울보대장,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 보낸다. 아바 마마 그 말 듣고 자랑공주는 진짜 온달에게 시 까겠대. 야단났군. 야단났어. 평강공주, 예쁜 공주. 그런데 고집쟁이. 아바 마마 말 안 들으면 쫓아내겠다.
겁내주는 그 말 듣고 집 나온 공주는 진짜 온달에게 찾아갔대. 큰일 났군. 큰일 났어. 평강공주, 예쁜 공주. 그런데 요술공주. 아무것도 모르던 바보 온달을 글 가르쳐, 무술 가르쳐, 무사로 만들어. 진짜 온달은 장군이 되었대. 잘했군. 잘했어. 이상 두 편을 양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행진곡을 오늘 동요로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중 씨가 작사를 했고 손대업 씨가 작곡을 한 곡입니다. 무궁무궁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더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 결에 서로들 손잡고서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하다. 이 곡을 아는 곡이요 행진곡이 돼서 좀 씩씩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음은 잘 아는 우리나라 꽃 내나 무궁화에 대해서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재미있게 막 거기에다가 지어서 부르는 것이 있는데 예로 들어서 초가집 우리나라 집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집세기 우리나라 신신센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백두산 우리나라 산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산 얼마든지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 삶과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화 쓰기를 시작한 때부터를 어째서 동화를 쓰게 되었나, 그 다음 그 동화가 어찌 되었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직에 들어간 후에 3년 이상 되면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2급 정교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3년 지나면 1급 정교사를 받는 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 조절에 따라서 4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그게 아주 늦어져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5년 넘어서 그러니까 67년도 29봉 이정을 받았는데 2급 정교사를 받았는데 73년도 연수를 받았으니까 6년 7년째 받은 셈이죠. 일정 강습 중에서 저는 특히 구국가 김명실 교수의 동화 작법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 악기를 내려주던 그 교수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계셨는데 그때는 늘 이제 국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늘 뭐 어느 것이 옳다, 맞춤법에 대해서 많이 하고 문장에 대해서 했지 국문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배운 것이 그다음 여정동 교수와 그 김명실 교수가 국어과 교수였는데 그 여정동 교수는 우리 지도 교수가 되어서 좀 친분이 있었지만 김명실 교수는 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때 만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연수를 마치고 나서 제가 꼭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동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이론을 바탕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그 핵심은 동화와 동화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도 죽었다. 이거는 동화 작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죽었다. 왕비가 슬퍼하다가 죽었다. 이런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 머릿속에 넣고서 제가 어릴 때 4학년 때까지 아주 제가 우리 반에서 독재를 했다시피 우리 친구들 또래에 아주 대장급으로 놀았는데 그게부터 반란이 일어나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게 요새 어떤 왕따를 하는 것인데 모든 친구들이 이제 제에게 이제 분풀이 하듯 저를 이제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우리 바로 이웃에 사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보다 키도 크고 주먹은 세었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그 공부를 하나 잘한다는 이유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한테 늘 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애가 저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제 우리보다 한 학년 위인 5학년 행을 저한테 보내서 요새 같으면 가게인데 그 전방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5학년 행 아이가 나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애가 돌쇠다 하면 돌쇠한테 니 이기나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런 걸 왜 묻는가 싶어서 못 모르고 하모 내가 이긴다 그렇게 놓으니까 뒤에도 돌쇠도 니한테 이긴다던데 이런 말로 하더니 그 애 보고 그 말 니 돌쇠한테 이긴다 요 애한테 이긴다고 했지 고개를 끄덕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불이 나게 막 그 책보를 던지고 막 그한테 달라붙어서 그 애가 복싱을 했는가 유도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뭐 연습을 많이 하고 내한테 도전을 한다 싶었어. 뭐 두 다리를 잡고서만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타서만 두대를 패는데 그 왕애가 내를 말리는 것이었어요.
내 손을 잡고서 떼면서 신사적으로 하라면서 나는 비신사적이라고 하면서 떼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 밑에서 내게 눌렸던 그 애가 막 누워서 막 손을 휘두르는 것이 내 눈덩이에도 좀 맞고 해서 저도 몇 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는 걔대로 좀 멋지게 싸워서 저놈을 이겨야 내가 기분이 좋을 텐데 이 생각하고 서러워서 울고, 나는 나대로 그런 애들이 다 나한테 달려든다 싶어서 울고 이랬는데 나도 울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그 애를 좀 다른 애들을 하고 합쳐서 놀려줘야지 했는데 그 애가 손을 먼저 쓰고 내 약점만 잡고서 늘어지는 거예요. 그 평소에는 내한테 굽신굽신나 하던 아이들이 전부 나를 놀리고, 이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하는 과정을 연날기 때부터 한 그 연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기억해 내가면서 그러니까 동화지만은 옛날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써봤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동화는 판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쓴 거는 판타지하고는 좀 멀고 생활 동화였지요. 나중에 판타지 동화가 진짜 동화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타지라는 것은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에서 다시 상상의 세계로 이런 넘나드는 것이 판타지인데, 일단 우리가 그 판타지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꿈을 꾸어가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너무 흔해서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캐캐 묵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른 시도를 하고는 경우를 요즘 많이 보았는데, 저는 그때는 좀 그런 동화를 쓰기는 처음이라서 생활 동화 쪽으로 썼는데, 제가 막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그 당시에 동화를 뽑는 신춘문예가 신화일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 딴에는 참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조끼를 하나 붙였었는데, 이 동화가 참 아까워서 그냥 둘 수 없어서 떨어지긴 낙선했지만은 우리 신문에서 연재를 할 테니까 다시 제 동화를 한 부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내 동화가 그게 원래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 되지 싶어서 답을 안 했는데, 지금 알고 보면 그걸 제가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복사기도 없고 연필이나 볼펜으로 다시 써야 하는데 그 하기가 귀찮아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빛도 못 보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럼 그 뒤에 다시 도전을 해야 이제 옳은 일인데, 일반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대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간에서는 새로운 길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내가 꼭 글을 써서 동화 작가로 성공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글을 쓸 수 있지, 우연히 놀다가 한 편 써보고 이래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부터는 저는 중등학교로 진출하려고 그 공부를 하다가 또 촌에 있다가
그 당시 남해 중심학교로 옮겨오면서 학교 생활에 뭐 충실하다 보니까, 충실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농촌에서는 뭐 하나급 아니면 두학급인데 요 남해 초등학교 오니까 내학급이나 되고, 이 읍이라고 중심학교가 되니까 할 일도 너무 많고, 도저히 제 그 당시 능력으로는 동화를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도전에 74년도 했는데, 쉬다가 다시 한 거는 89년도, 88년도 써가지고 89년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니까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많이 부족한데도 그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장래 희망이 있다는 것이 보였던지 당선을 시켜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그 신춘문예 도전에 대한 그 이야기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글 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